어머니, 죽기 싫으면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새벽 1시 강남 34평 아파트 사모님 소리 듣던 제가 이 더러운 모텔촌 골목에서 쥐새끼처럼 떨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술 취한 남자의 허리를 감싸고 모텔 입구로 들어서던 며느리의 뒤를 밟은 지 벌써 사흘째. 파멸의 증거를 찍으려 핸드폰을 든 찰나 손바닥을 찢는 듯한 진동과 함께 비명 같은 저 문자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든 순간 모텔 계단 위에서 나를 정확히 노려보고 서 있는 며느리 선미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내가 알던 무뚝뚝한 며느리가 아니라 나를 사냥하려는 괴물의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내 목덜미를 낚아챌 것만 같은 한기에 저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금쪽 같은 아들과 평생 일궈온 전 재산, 이 모든 것이 저 유물이 파놓은 지옥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70평생 믿어온 내 세상이 단 한 통의 문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던 그날 밤의 잔인한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인생사연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일일이 확인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며느리가 밤마다 모텔에 드나든다는 걸 알게 된 건 제가 70살 생일을 맞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속아 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그 모텔촌 골목에서 알게 되었어요. 서울 강남 한복판 4명이로 된 34평 아파트 거실에서 저는 최고급 안마의자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등을 타고 올라오는 부드러운 진동이 어깨 근육을 풀어주었고 종아리를 감싸는 공기압 마사지가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등받이가 스르륵 뒤로 젖혀지며 몸 전체가 구름 위에 누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40년 전 시장 좌판이 떠올랐어요.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찌르던 새벽,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것도 모른 채 고등어를 손질하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민구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어요. 손톱 밑에 생선 비늘이 박혀 골마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아들 민구의 대기업 부장 임명장과 각종 상장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른 수건으로 그 액자들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곤 했어요. 먼지 한 톨 앉지 않게 관리하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민구가 퇴근길에 사다 준 명품 스카프가 소파 팔걸이에 걸려 있었고 고급 영양제 박스들이 거실 한쪽에 전시하듯 쌓여 있었어요. 에르메스, 구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브랜드들이었습니다. 민구는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는데요. 신권의 빳빳한 촉감을 손끝으로 한 장 한 장 세어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어요. 며느리 선미가 부엌에서 정성껏 달인 보약을 쟁반에 받쳐들고 나왔습니다. 검은 빛깔의 한약이 사기 종지에 담겨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렸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를 감쌌지만 아들이 마련해 준 것이라 생각하니 그 쓴맛조차 달게 느껴졌어요. 민구가 어깨를 주무르며 약속했던 지중해 크루즈 여행 팸플릿을 펼쳐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로마, 아테네. 화려한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그 팸플릿을 들고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를 돌리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왔다는 우수사원 상장을 바라보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때 선미가 무릎을 꿇고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일렁거렸어요. 저는 발을 슬쩍 치워주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준 최고급 실크 잠옷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안락한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어요. 문득 선미의 손목에 감긴 낡은 보호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색 천이 달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집안일이 뭐 대단한 거라고 보호대까지 하고 난리야. 선미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인 채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은 오직 내 희생과 민구의 비범한 능력 덕분이라고요. 선미가 무슨 기여를 했겠어요. 그저 운 좋게 우리 집에 시집와서 호강하는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현관문이 열리고 민구의 퇴근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면 제 가슴은 언제나 벅차올랐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 그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행복을 움켜쥔 기분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평화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라고, 이곳이야말로 제 인생의 성전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저는 을의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라는 것,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를 마련해줬다는 것, 매달 생활비로 얼마를 보내준다는 것까지 빠짐없이 늘어놓았죠. 다른 어르신들의 부러움 섞인 눈빛을 받을 때면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면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가끔 선미의 모습이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언제나 장례식장이라도 온 사람처럼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눈 밑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아들의 밝은 앞길에 재를 뿌리는 것만 같아서 속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거실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인지를요. 어느 날 오후 선미가 찻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녹차향이 거실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저는 무심코 며느리의 모습을 훑어보았는데 구분등과 투박하게 갈라진 손마디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낀 것처럼 검은 선이 보였어요. 그 순간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대기업에 막 입사한 아들의 짝으로 저는 당연히 박사 학위를 가진 집안 좋은 교수를 기대했었죠. 의사 딸이면 좋겠다. 아니면 판사 집안 딸이라도. 민구 정도면 충분히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민구가 데려온 건 지방 소도시의 작은 교회 목사 딸이었습니다. 처음 선미를 봤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수한 원피스에 화장기 없는 얼굴,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고 학벌도 내세울 것 없는 여자가 어떻게 내 아들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싶었죠.
저는 펄펄 뛰며 반대했습니다. 밥상을 엎고 소리를 지르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구가 워낙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저는 웃지 않았어요. 하객들 앞에서만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을 뿐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선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뚝뚝하고 표정 없는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애교 한번 부리는 법이 없고 웃는 얼굴로 말 거는 법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애가 우리 민구 아니었으면 서울 아파트 구경이나 해봤을까? 평생 시골에서 김장이나 담그며 허드렛일하다 늙었을 텐데 목사 아버지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저렇게 뻣뻣하게 굴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저는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선미를 불렀습니다. 선미야. 선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죠. 너 시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온 거다. 안 그러냐? 선미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또 속을 긁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내 아들 같은 사람 어디 가서 또 보겠니? 대기업 부장에 서울에 아파트까지 마련해주는 남편이 흔한 줄 알아? 선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저는 속이 더 답답해졌어요.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아내는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살갑게 굴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미는 늘 목석처럼 굳어 있으니 보기가 싫었어요.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가사도우미도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호강시켜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무슨 유세냐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사준 금팔찌를 손목에서 찰랑거리며 흔들었어요. 묵직한 금의 감촉이 손목에 느껴졌습니다. 복에 겨워서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사는 것도 유세냐?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선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뭔가 뱃속에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를 속으로 비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제가 쌓아 올린 이 가정의 평화를 흔들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배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게 불손함으로 느껴졌거든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선미의 좁은 어깨를 바라보며 저는 손목에 금팔찌를 다시 한번 흔들어 보였습니다. 선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 같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수발이나 잘 들어. 선미의 뒷모습이 부엌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며느리의 저 침묵이 인내인지 불손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애는 평생 고마운 줄 모르고 살 팔자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미의 옷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담배 냄새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담배 연기 냄새가 선미의 카디건에 배어 있었어요. 우리 집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담배 냄새에 매캐한 탄내가 섞여났어요. 마치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냄새였습니다. 거기에 낯선 남자 스킨 향까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맡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날이 갈수록 짙어져만 갔죠. 더 이상한 건 선미의 행동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선미가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평소와 다르게 진한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화장을 진하게 하고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목덜미에 뿌렸어요. 평소에 단아하고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 1시쯤 되면 선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마치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저는 방문 틈 사이로 지켜보았습니다. 선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검은 옷에 검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구는 회사 일에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드는 날이 많았어요. 야근에 시달려 집에 오면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쓰러지듯 잠드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며느리가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선미가 바람이 났구나. 전현이 감히 내 아들을 배신하다니. 온몸에 열이 달아올랐고 분노로 이가 갈렸습니다. 어느 날 선미가 외출한 사이에 저는 며느리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속옷 서랍, 양말 서랍, 계절 옷 서랍. 손이 닿는 대로 뒤졌습니다. 그러다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퍼를 열자 처음 보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낯선 남자 이름이 적힌 명함 여러 장, 그리고 향수병 하나가 굴러 나왔어요. 명함에는 김 부장, 박상무, 이 전무 같은 직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한밤중에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날도 있었어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문에 귀를 대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저는 밤잠을 설치며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민구의 와이셔츠 소매가 헤어진 것을 발견한 날,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단추도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아내가 바깥 남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남편 옷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 때문에 얼마나 소외당하고 있는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대놓고 물었습니다. 선미야, 요즘 밤마다 어딜 가는 거냐? 선미는 잠깐 숟가락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와요, 어머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딜 가는지, 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민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싸움이 나면 아들 속만 상하게 하는 거니까요. 친구 순복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순복아, 우리 며느리가 바람났어. 밤마다 몰래 나가고 옷에서는 남자 냄새가 나고 내 아들이 불쌍해서 내가 미치겠다. 순복은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무섭다며 어서 증거를 잡아서 쫓아내라고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내 아들의 명예와 이 서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의 실체를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미행을 위해 검은 옷을 꺼내 준비했어요. 소리나지 않는 낡은 운동화도 신발장 깊숙이에서 찾아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 손으로 직접 이 부정한 며느리를 처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1시 현관문 도어락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복도를 따라 내려가는 선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낮게 의졸였습니다. 요물 같은 년, 오늘 내 본색을 까발려주마. 아파트 후문,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컴컴한 곳에
시커먼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흉물스러웠어요. 저는 화단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선미가 그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망설임 없이 마치 수십 번은 해본 것처럼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차 안에 있던 남자가 선미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두 사람은 몇 분간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가끔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브레이크 등이 꺼지며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길가에 서 있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10,000원짜리 2장을 쥐어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 검은 차 따라가 주세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택시 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선미가 탄 차는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강남대로를 지나 홍대 방향으로 향하더니 점점 으슥한 골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모텔촌 입구였어요. 분홍빛, 보랏빛, 붉은빛 간판들이 어둠 속에서 요란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면서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선미가 차에서 내렸어요. 능숙하게 뒷문을 열자 술에 잔뜩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중년의 뚱뚱한 남자였어요. 양복 상의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선미는 익숙한 동작으로 남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남자의 팔이 선미의 어깨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게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구나. 아주 손발이 척척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간판이 늘어선 골목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어요. 남자가 선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자 선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가 특정 모텔 앞에서 멈추었어요. 빨간 하트 모양 간판이 달린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선미는 마치 단골처럼 망설임 없이 입구로 향했어요. 남자를 부축한 채 모텔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증거다. 이걸로 전현을 쫓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제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려 퍼졌어요. 띠링. 깜짝 놀라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자는 선미였어요. 어머니, 다 보고 있었어요. 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모텔 입구 쪽을 바라보았어요. 선미가 계단 위에 서서 정확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미의 눈동자가 빛나는 게 보였어요. 그 눈빛은 평소의 무뚝뚝함이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서늘한, 마치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선미가 나를 여기까지 유인한 건가? 이 으슥한 골목에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건가 하는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취객들이 고함을 지르며 비틀거리고 있었고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이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년이 내 뒤를 캔 대가를 여기서 치르게 하겠다는 거구나. 저는 확신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 미친 듯이
골목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달렸어요. 뒤에서 선미가 따라오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숨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헐떡이며 큰 길로 나왔을 때 마침 지나가던 택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손을 미친 듯이 흔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기사에게 소리쳤어요. 빨리요. 제발 빨리 출발해 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야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가시지 않았어요. 선미의 그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자마자 저는 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손잡이, 잠금, 보조키, 체인까지 전부 걸었어요. 거실 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숨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미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전율을 느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뒤를 밟는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은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습니다. 그년이 나를 죽이고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모텔촌에서 봤던 선미의 그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말 한마디 없이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어떻게 저런 눈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선미가 지금까지 순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주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칼꽂이에서 과도를 하나 꺼냈어요. 스테인리스 칼날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차가운 칼자루를 손에 쥐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현관문만 노려보았습니다. 선미가 들어오기만 하면 이 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구야, 내 마누라가 귀신이다. 엄마 좀 살려다오. 하지만 아들에게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민구가 받을 충격보다 내가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거든요. 그리고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내 마누라가 밤마다 모텔에 드나든다고? 그 말을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선미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현관 밖의 소리에 집중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 복도를 걷는 발소리,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 모든 소리가 선미가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현관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같기도 하고 문을 긁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파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칼을 움켜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옆집 사람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공포에 질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 쌓아둔 아들의 상장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슴에 꼭 품고 이 지옥 같은 밤이 어서 가기만을 기도했어요. 민구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저 악마 같은 년한테서 너를 구해줄게. 속으로 되뇌며 버텼습니다. 상장의 빳빳한 종이가 가슴에 닿는 느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오만했던 나의 자부심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며느리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살에 섞인 증오가 채웠어요. 그년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복수심과 당장 이 집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는 선미를 반드시 쫓아내겠다고요. 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순복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복아, 나 죽을 것 같아. 아침에 꼭 연락해줘. 며느리가 나를 협박했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순복이라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칼을 품에 안은 채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뜬 눈으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올 무렵 저는 다짐했어요. 오늘 반드시 선미의 본색을 까발리겠다고요. 밤새 흘린 식은땀이 식어 등줄기가 싸늘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아들과 이 서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아침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칼을 움켜쥔 채 거실로 나가니 선미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으로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밤새 어디서 뭘 했는지 태어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옷에서는 여전히 담배 냄새와 알 수 없는 남자 향수 냄새가 풍겨왔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싱크대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선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선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머리카락이 축 처지며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년아,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선미는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천천히 수건을 집어 얼굴을 닦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덜컹 울렸어요. 그 뻔뻔함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년이 틀림없었어요. 민구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선미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옷장을 열어젖혔어요.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서랍을 뒤집어 엎고 이불 밑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손을 넣어 뒤졌어요. 침대 밑에서 낯선 물건들이 손에 잡혔습니다. 남자 지갑 하나와 대리운전 홍보물 뭉치였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모르는 남자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 사진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대리운전 홍보물에는 여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어. 전현이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녔구나. 저는 확신에 찼어요. 지갑은 정부에게 받은 선물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순복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복은 새벽에 받은 제 메시지를 보고 이미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어요.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카톡으로 협박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런 년은 가만 놔두면 안 돼. 내가 당장 갈게. 같이 그년 뒤를 밟자. 1시간 뒤 순복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10년 된 중고 소나타였지만 튼튼한 차였어요. 저는 검은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의 인생과 이 서울 아파트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어요. 저녁이 되자 선미가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옷에 운동화를 신고 작은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습니다. 선미가 탄 차는 어젯밤과 비슷한 방향으로 향했어요. 유흥가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젯밤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선미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선미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목이 꺾일 듯 휘어졌어요. 선미가 비명을 지르며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들은 선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놀라기는커녕 코웃음을 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렌즈에 선미가 맞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쯧쯧, 저것 봐라. 남자들한테 맞으면서도 저기 있네. 순복도 맞장구를 쳤어요. 돈독이 올라도 단단히 올랐구만. 자존심도 없는 년이야. 취객 하나가 선미의 얼굴에 지폐를 던지며 조롱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선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집어드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저는 그 비참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게 바로 증거다. 이걸로 그년을 쫓아낼 수 있다고요.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가 소스라치게 놀라 골목 구석으로 몸을 숨기는 게 보였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현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와 순복은 매일 밤 선미의 뒤를 밟았습니다. 순복은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증거를 모았어요. 차 안에는 김밥 2줄과 보온병에 담은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형사라도 된 것처럼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어요. 순복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건 내 아들이야. 저런 년한테 속아서 살고 있으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내 아들 민구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른 채 혼자 잠들어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지쳐서 돌아오면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고 아침에 눈 뜨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상 차리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미행 이틀째 되던 날 선미가 약국에 들르는 것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약국 안에서 선미가 뭔가를 사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나온 선미의 손에는 파스 여러 장과 강력 진통제가 들려 있었습니다. 흰색 약봉투가 두툼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순복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밤새 남자들이랑 놀아나느라 몸이 축났나 보다. 저러니까 진통제를 저렇게 사 먹지. 저도 맞장구를 쳤어요. 선미가 골목 한쪽에 서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래가 끓는 듯한 깊은 기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증스러운 연기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에는 선미가 허름한 기사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진 낡은 식당이었어요. 우리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선미는 가장 싼 것 같은 백반을 시켜놓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숟가락질이 정신없이 빨랐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5분도 안 되어 뚝딱 비웠어요. 마치 누가 뺏어 먹기라도 할 것처럼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밥풀이 입가에 묻어 있는데도 닦을 생각을 안 했어요. 순복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아껴서 바깥 남자 명품 사주려는 거 아니야? 저런 년이 다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선미에 대한 모든 것이 아들을 망치는 악녀라는 틀 안에 들어맞았습니다. 뭘 해도 나쁘게만 보였어요. 밤이 깊어지자 선미는 다시 유흥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차 안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개가 앞으로 푹 꺼졌다가 다시 들렸다 하는 게 졸음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복에게 말했어요. 저것 봐.
밤새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졸아. 순복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라. 증거 다 모았으니까 아들한테 보여주고 전현 쫓아내야지. 저는 아들이 사준 명품 가방을 꽉 쥐며 다짐했어요.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방의 가죽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선미가 내린 유흥가 입구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선미가 새벽 공기를 마시며 길게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조차 불륜남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해석했어요. 순복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아까워. 저런 년은 당장 내쫓아야 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 저 며느리 하나에게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미가 무언가를 감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아들을 속이고 배신한 나쁜 년이라는 확신만 굳어갔습니다. 미행을 하면서 저와 순복은 정의의 심판자가 된 기분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의 파렴치함을 단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미행을 계속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선미는 하룻밤 사이에 여러 대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번쩍이는 수입차부터 녹이 쓴 낡은 화물차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10대가 넘는 차량을 갈아타기도 했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녀는 취향도 없나 봐. 남자라면 가리지 않고 다 만나는 거야? 순복도 혀를 내둘렀어요. 우리는 매일 밤 선미의 뒤를 쫓으며 점점 더 많은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핸드폰 갤러리에는 사진과 동영상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 밤에는 선미가 술 취한 남자의 구토물을 치우는 것을 봤습니다. 중년의 양복 입은 남자가 차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왈칵 토해냈어요. 노란색 위액이 아스팔트에 튀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차 안까지 풍겨오는 것 같았어요. 선미는 차에서 내려 휴지를 한 움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그 구토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입가에 묻은 토사물까지 휴지로 닦아주었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면서도 선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순복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남자 비위 맞추는 법도 가지가지야. 더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덩치 큰 남자가 선미의 옷깃을 움켜잡았어요. 선미가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는 선미를 차 본넷에 밀어붙였습니다. 남자의 손이 선미의 옷 속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선미가 있는 힘을 다해 그 손을 밀쳐냈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물러났지만 욕설을 퍼부으며 선미의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전현이 저걸 즐기는 거 아니야? 싫으면 도망가면 되잖아. 순복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이 비참한 광경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내 아들을 속인 죗값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핸드폰 카메라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날 밤에는 선미가 길바닥에 주저앉는 장면을 포착했어요. 새벽 추위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선미는 휴지를 꺼내 바닥에 흩어진 무언가를 닦아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취객이 흘린 술병 조각과 액체를 치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맨손으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자 환심 사려고 별짓을 다 하네. 훈련이 제대로 됐어.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선미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고개가 푹 숙여져 있었습니다.
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선미가 자기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세워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졸음을 쫓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 독한 년. 저러니까 우리 순진한 민구를 홀렸지. 취객이 선미의 어깨를 주무르려고 다가오자 선미가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남자가 욕을 하며 물러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밀당까지 하네. 보통 여우가 아니야, 전현. 저는 선미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뒤틀린 쾌감을 느꼈어요. 미행의 긴장감 속에서도 아들의 장애물을 치운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순복도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 차고 넘쳐. 이제 전현 인생 끝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 갤러리를 확인했어요.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선미를 몰아내고 내 아들의 평화로운 삶을 되찾아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미행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선미가 탄 차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유흥가가 아니라 서울 외곽 쪽이었습니다. 저와 순복은 의아해하면서도 계속 뒤를 밟았어요. 차는 강변북로를 타고 한참을 달리더니 어느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화려한 단독주택 앞이었어요. 대문 기둥에는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정원에는 조경수가 빼곡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벤츠, BMW, 제네시스.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선미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금목걸이를 한 모습이 영락없는 조폭 같았습니다. 선미가 가방에서 두툼한 돈뭉치를 꺼냈어요.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고무줄로 묶인 돈다발이 2-3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선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그 돈뭉치를 남자에게 공손히 바쳤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건 대박이다. 며느리가 무슨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를 잡았다는 흥분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악질 사채업자로 악명 높은 강 사장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옆동 할머니가 강 사장에게 돈을 빌렸다가 집을 빼앗겼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강 사장이 돈뭉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묻혀가며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그러다 인상을 찌푸리더니 돈뭉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돈다발이 풀리며 지폐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다음 순간 강 사장이 선미의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미가 뒤로 낮아빠졌어요. 선미의 몸이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강 사장이 다가가 선미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이자가 100만 원이 비잖아. 장난해? 선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등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내일은 꼭 채워오겠습니다. 제발 하루만 더 주세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아들이 대기업 부장인데 왜 며느리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바치고 있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복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가 엉망이었고
상에 단추가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그리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구였어요. 내 아들 민구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술에 절어 눈이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민구가 바닥에 엎드린 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선미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끈적한 침이 선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야, 돈도 안 해오고 뭐해? 쓸모없는 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아내에게 침을 뱉다니. 그것도 사채업자 집 앞에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강 사장이 민구의 어깨를 툭툭 치며 웃었어요. 민구 씨, 마누라가 열심히 뛰니까 그래도 이자는 맞고 있어. 고마운 줄 알아.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미가 밤마다 탔던 그 수많은 차들. 그건 불륜이 아니었어요.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선미는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밤마다 대리운전을 뛰고 있었던 거예요. 민구가 선미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지 주머니, 점퍼 주머니를 거칠게 뒤졌어요.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들더니 비웃으며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쓸모없기는.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풀려서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도, 성공한 아들이라는 자부심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민구야,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저는 중얼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강 사장이 우리 차를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번뜩였어요. 강 사장이 손가락으로 우리 차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쇠파이프를 든 부하 2명이 우리 쪽으로 달려왔어요. 순복이 비명을 지르며 시동을 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하 1명이 차 문을 벌컥 열어젖혔어요. 투박한 손이 제 팔을 움켜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순복은 그 틈에 가속 페달을 밟아 도망쳐 버렸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더니 순식간에 골목 밖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강 사장이 느릿느릿 걸어왔어요.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앞에 멈춰서서 내려다보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이 할멈, 아들 빚 대신 갚으러 왔어? 아파트 명에 넘길 서류 가져왔나?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 사장이 제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실크 잠옷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 아들이 내 인감 가져와서 아파트 담보로 돈 빌려갔어. 몰랐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민구가 내 몰래 인감을 훔쳤다고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썼다고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선미가 달려왔습니다. 피가 흐르는 얼굴로 강 사장의 다리를 붙잡으며 절규했어요. 선미의 손톱이 강 사장의 바지를 핥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제발. 강 사장이 선미를 발로 걷어찼어요. 선미의 몸이 옆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다시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어요. 팔을 벌려 저를 감싸듯 서서 온몸으로 저를 방어했습니다. 민구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사채업자에게 짓밟히는 모습을요. 하지만 아들은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뒷걸음질을 치더니
골목 끝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엄마 미안해. 그 말 한마디만 남긴 채요. 아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채업자 부하들이 선미를 짓밟고 걷어찼습니다. 선미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선미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선미는 손을 뻗어 제 발을 감싸쥐었어요. 어머니, 제발 눈 감으세요. 보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선미의 품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락스 냄새, 땀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피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어요. 그동안 역겹다고 생각했던 그 냄새가 사실은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의 냄새였던 겁니다. 간신히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안마의자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서랍장은 뒤집어져 있었어요. 아들이 받아왔다던 상장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장들을 집어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대기업 로고가 어설프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종이질도 얇았어요. 가짜였습니다. 부장 임명장도 우수사원 상장도 전부 다 민구가 만들어낸 가짜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복이었어요. 나 이제 너랑 못 만나. 집구석이 완전히 망조가 들었더라.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보겠니?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순복마저 등을 돌린 거예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가짜 상장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기둥이라고 믿었던 아들이 사실은 이 가문을 무너뜨린 주범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진짜 기둥인 선미를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제발 꿈이라고 해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칠 뒤 민구가 몰래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삐삐삐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민구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어깨에 걸쳐져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술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가 대리석 바닥에 쿵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집 팔아서 나 좀 살려줘. 강 사장한테 안 갚으면 나 죽어. 진짜 죽는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어요.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을 때린 거였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어요. 하지만 민구는 뺨을 감싸더니 오히려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 최고가 되라고, 성공해야 한다고 맨날 그랬잖아. 남들보다 잘나야 한다고,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구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어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잖아.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옆집 아들이 뭘 샀다더라. 친구네 아들이 어디 취직했다더라. 맨날 비교만 했잖아. 나도 알아. 내가 성공 못하면 엄마한테 버림받을 거라는 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선미가 엉망이 된 몰골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부어올라 거의 감겨 있었어요. 오늘도 밤새 대리운전을 뛰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채업자에게 또 맞고 온 것일 수도 있었어요. 선미는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그때 선미의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가 굴러 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법원 양식의 협의 이혼 서류였어요. 그런데 이미 민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민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구가 시선을 피하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차피 쓸모없는 년이잖아. 빚은 걔한테 다 넘기고 나는 해외로 튈 거야. 아는 형이 필리핀에서 장사하는데 거기 가면 숨을 수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아내에게 모든 빚을 떠넘기고 혼자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 놓고요. 선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체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멍든 얼굴에 지친 눈동자가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으니 사채업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완료됐어요. 일주일 안에 비워주세요. 안 비우면 강제로 끌어낼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민구는 그 와중에도 선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퍼를 열고 안을 뒤적거렸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선미가 민구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이건 내일 어머니 약값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구가 선미의 손을 뿌리쳤어요. 선미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민구는 돈을 들고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엄마, 나 먼저 간다. 미안해. 아들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를 버리고 혼자 도망친 거예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부서진 가짜 상장 더미 사이에 주저앉았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미가 피 흘리는 손으로 제 발을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지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더 뛰면 돼요. 그 말이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미의 낡은 운동화를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선미가 신고 다니던 검은 운동화였어요. 밑창이 다 닳아서 구멍이 나 있었고 뒤꿈치는 완전히 지시겨져 있었습니다. 겉감은 찢어져 누런 속이 보였고 끈은 여러 번 묶고 끊어져 매듭이 덕지덕지 달려 있었어요. 이 신발을 신고 선미가 얼마나 많은 밤을 뛰어다녔을까요? 빗속에서, 눈 속에서, 추위에 발이 얼어붙는 새벽에 이 신발을 신고 다녔을 겁니다. 밑창에 난 구멍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을 거예요. 발가락이 시리고 저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선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아들의 허물을 며느리의 죄로만 보았을까요? 왜 나는 그 모든 고통의 흔적들을 외면했을까요? 손목에 보호대, 얼굴에 멍, 밤마다 나가던 외출. 저는 그것들을 전부 불륜의 증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추하고 오만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굳어버린 입꼬리.
그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내가 저렇게 생겼었나요? 내가 저런 눈을 하고 며느리를 대했었나요?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선미가 고열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했어요.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민구 씨, 도망가요. 어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맞고 짓밟히면서도 우리 가족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간 남편 걱정, 시어머니 걱정,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요. 저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가락지를 빼들었습니다. 민구가 처음 월급 타서 사줬다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선미가 대리운전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반지를 들고 새벽에 전당포로 달려갔습니다. 문 여는 시간까지 밖에서 기다렸어요. 선미의 약값이라도 마련해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선미의 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양말을 벗기자 동상에 걸린 발가락이 드러났어요. 새끼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이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물집이 잡혀 터진 자리에는 진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추운 새벽에 돌아다녔으면 발이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따뜻한 물을 받아와 선미의 발을 담갔습니다. 부드럽게 문질러 닦아주었어요. 발톱 사이에 낀 때까지 꼼꼼히 닦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며느리의 발을 닦아본 적이 없었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미의 낡은 운동화 안을 살피다가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깔창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하얀 봉투였어요.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임플란트 비용.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보고 실성한 듯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선미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제 임플란트 비용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선미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마루바닥에 닿았어요.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저 아이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방으로 가서 민구의 사진을 모두 꺼냈습니다. 아기 때 사진, 초등학교 졸업 사진, 대학 입학 사진, 결혼식 사진까지 전부요. 앨범에 꽂힌 사진들을 하나하나 뜯어냈어요. 그리고 한 장씩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어내는 의식이었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서울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선미뿐이었어요. 저는 70년 가짜 인생을 청산하고 처음으로 진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어요. 선미 대신 제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강 사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 화려한 단독주택 대문 앞에 섰어요. 아침 햇살이 담장 너머로 비쳐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대문이 열렸어요. 부하 2명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또 왔어, 할멈? 돈 가져왔어? 저는 대답 대신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부하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본 채 현관까지 걸어갔어요. 강 사장이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이었어요. 부동산에서 받아온 양식에 제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래하러 왔습니다. 강 사장이 서류를 받아들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가져가세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 며느리 선미의 채무를 완전히 끝내주세요. 그리고 내 아들 민구가 다시는 선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강 사장이 콧웃음을 쳤어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할멈이 뭔 힘이 있다고 조건을 걸어?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구가 도박을 했던 장소 주소, 사기 행각의 증거들이었어요. 민구의 방을 뒤지다가 찾아낸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보하면 내 아들만 잡혀가는 게 아닐 겁니다. 도박장도 사채업도 연루될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강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멈, 배짱 하나는 있네. 강 사장이 부하에게 눈짓을 했어요. 부하가 서류를 가져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거래하지. 대신 아파트는 이번 주 안에 비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순복을 찾아갔습니다. 순복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순복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문틈에 발을 넣고 막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순복이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인간도 아니었어. 며느리한테 한 짓이 짐승보다 못한 짓이었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간곡히 부탁했어요. 선미를 위한 법적 구제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요. 그리고 우리 둘이 살 작은 방 하나만 구해달라고요. 전세금은 내가 마련할 테니까요. 순복은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다 긴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짜 정신 차렸구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선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구의 도장이 이미 찍힌 서류였어요. 저는 선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내 아들한테서 벗어나라. 내 인생을 살아. 선미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어머니 곁에 남을래요. 저는 선미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얼기설기 나 있었어요. 저는 그 손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파트 짐을 뺄 때 저는 민구의 명품 옷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구찌 티셔츠, 페라가모 벨트, 몽블랑 지갑.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짜 상장들도 가짜 임명장들도 모두 찢어서 버렸어요. 대신 선미의 낡은 보따리만 소중히 챙겼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저와 선미는 시장 모퉁이에 작은 국수 가게를 열었습니다. 순복이 알아봐준 저렴한 자리였어요. 평수는 5평도 안 되었고 천장에는 누수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간판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철물점에서 산 낡은 평상 3개와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국수 삶는 솥 하나, 육수 끓이는 냄비 하나. 그렇게 소박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손님은 딱 3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3그릇의 국수를 팔고 받은 15,000원이 그 어떤 돈보다 값졌습니다. 민구는 사기와 도박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어요. 강 사장이 증거를 넘긴 덕분이었습니다. 면회 요청서가 여러 번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봉투를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가끔 새벽에 민구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어요. 5살 때 제 손을 잡고 시장에 따라오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 입고 웃던 모습. 하지만 선미의 멍든 얼굴을 떠올리면 그 감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저의 법적 대응에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어요. 순복이 연결해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선미에게 떠넘겨진 채무도 무효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배우자 몰래 진 빚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떠나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민구의 가짜 상장들이 걸려있던 벽은 텅 비어 있었어요. 못자국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못자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현관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이사한 곳은 시장 근처의 좁은 빌라였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12평짜리 집이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새벽마다 사채업자의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아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선미를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 밥상을 차리는 거였어요. 서툴러서 국이 짜기도 하고 밥이 설익기도 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간을 잘못 맞춰 너무 짭짤해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선미는 맛있다며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선미는 더 이상 새벽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리운전 대신 낮에 저와 함께 국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선미가 대리운전을 하며 틈틈이 따놓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저는 소중히 액자에 넣어 가게 벽에 걸었어요. 민구의 가짜 상장 대신 선미의 진짜 자격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가끔 아들 소식을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얼굴이 화끈거리며 말을 돌렸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은 국수 말러 간 우리 선미 하나뿐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선미가 국수 삶다 말고 눈물을 훔치는 것을 봤어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는 한가한 오후면 저와 선미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었어요. 따뜻한 봄볕이 얼굴을 간지렸습니다. 과거의 허세는 사라지고 함께 사는 오늘이라는 진실만 남았어요. 선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고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정직한 땀방울이 주는 행복의 가치를 저는 7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소박한 빌라 거실에서 저와 선미가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가게에서 남은 면으로 끓인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그릇이 작은 밥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몸을 맡겼던 최고급 안마의자 대신 낡았지만 편안한 2인용 소파가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고가게에서 5만 원 주고 산 소파였어요. 쿠션이 푹 꺼져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둘이 나란히 앉기엔 충분했습니다. 천에는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팔걸이는 닳아서 반질반질했어요. 저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선미의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장조림 고기 한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다니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선미가 고개를 숙여 국수를 호로록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미의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어둡기만 하던 얼굴이 이제는
아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수 국물이 턱에 묻었는데도 개의치 않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볼에 불을 켜고 국수를 씹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들의 가짜 사원증 대신 저와 선미가 앞치마를 메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국수가게 개업 첫날 시장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래도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그 옆에는 선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서랍에서 연고를 꺼냈어요. 선미의 손등이 트고 갈라져 있었거든요. 국수 삶느라 설거지하느라 찬물에 손을 담그는 날이 많아서 손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연고를 손바닥에 덜어 선미의 손등에 발라주었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선미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딸아. 제가 말했어요. 선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선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노란빛 전등이 켜졌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현관 옆 신발장을 보니 선미의 낡은 운동화 옆에 새 작업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선미에게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었어요. 방안 기능이 있는 따뜻한 작업화였습니다. 밑창이 두툼하고 단단해서 오래 서 있어도 발이 아프지 않을 거라고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이제 선미의 발이 더 이상 얼지 않도록요. 예전에 오만하게 안마의자에 앉아 며느리를 무시하던 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사랑을 아는 평온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변화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거실불을 끄고 선미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방으로 함께 걸어가며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창문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왔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서 따뜻했습니다. 70년 가짜 인생을 청산하고 진짜 가족의 사랑 안에서 진짜 삶을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미행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며느리를 미워하면서 아들을 자랑하면서요.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조선 인조 때의 문인 홍자성은 고전 책은담에서 사람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는 법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눈보라가 친 뒤에야 소나무의 푸름을 알고 풍파를 겪은 뒤에야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다. 오늘 사연 속 며느리는 화려한 껍데기뿐인 아들 뒤에서 묵묵히 가족을 지켜낸 굳건한 소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들이라는 눈먼 욕심에 가려져 곁에 있는 보석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었지요. 우리네 삶도 때론 깊은 어둠이 찾아와야 비로소 내 곁을 지키는 진짜 사람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인생의 진짜 훈장은 번듯한 아파트가 아니라 거친 세상 속에서도 내 손을 끝까지 잡아주는 이의 따뜻한 온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과 따뜻한 교훈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 인생 사연 이야기가 더 깊이 있는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며 우리 삶이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